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고도 오히려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TV를 보다 보면 불법적인 상속을 받거나 탈세를 하고 혹은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도 뻔뻔하게 대처하는 정치인들이나 재벌들이 나오죠. 저도 그런 인간들만 보면 울분을 토하고는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합니다. 저도 아내의 탈세를 도우려고 그들과 비슷한 짓을 하고 말았으니까요. 전 작은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식 셰프입니다. 어릴 적에는 제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전 선생님이나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건 저희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와 나쁠 때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아버지는 건설업 쪽 사업을 하셨는데 그쪽 분야는 특히 그 차이가 심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집으로 이사가 살다가 몇 년 살지도 못하고 달동네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는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전학을 밥 먹듯이 하게 되고 제대로 친구들을 사귈 겨를도 없는 학창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들쭉날쭉한 벌이에 지친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하셨습니다. 너는 절대 사업 같은 거 하지 마라. 저도 당연히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이나 교사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렇게 택한 제 전공은 사학과였고 당연히 교직을 이수해 임용고시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학과를 택한 건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가 꼭 들어가는 걸 감안한 선택이었는데요. 임용고시가 쉽지 않은 만큼 다른 대안으로 공무원 준비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철 모르던 고등학교 시절에 미리 이런 생각까지 한 걸 보면 저도 나름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 운명이 어디 예상대로 되는 게 있나요? 제 꿈은 군대를 가면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쳤을 때예요. 교직 이수를 하려면 먼저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에 군대를 가기로 했죠. 6주간 기본 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제가 조리병 보직을 받은 거예요. 보통 이런 보직은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조리학과를 나온 친구들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보직이 떨어졌을까요? 당황한 전 선임 하사에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을 했지만 그냥 까라면 까. 군대는 출이요. 라고 말하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군대의 명령체계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더군요. 그래서 전 조리병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먹을 걱정은 없는 보직이니 좋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군대에서 굶을 걱정을 하던 때는 이미 지났을 때입니다. 일단 가장 어려운 점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군대 기상이 6시면 저희는 3시 반쯤은 일어나 조식 준비를 시작해야 했거든요. 특히 저 같은 초짜 조리병은 부식을 나르거나 다듬는 일을 해야 했기에 제일 먼저 조리실로 나와 업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툴렀죠.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몇 달 동안 도마 위에서 양파, 무, 배추, 당근 같은 걸 썰어대다 보니 슬슬 눈을 감고도 일정한 간격으로 재료들을 썰 수 있게 되더군요. 그러고 나니 이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슬슬 눈에 들어왔어요. 재료에 맞는 양념은 무엇이고 재료와 재료 간의 궁합은 어떤 게 좋고 재료별 조리 시간은 어떻게 해야 최고의 음식이 나오는지 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음식 만들기와 친해져 갔죠. 그러다 보니 배식용 음식 말고 저만의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어지더군요.
고참이 되어 여유가 생기자 조리실 한쪽에 있는 요리책을 참고해 음식을 만들어 조리병들에게 맛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어떨 때는 맛있게도 됐지만 영 엉망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맛있고 예쁜 음식을 만드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제대한 후 요리는 제 취미가 됐죠. 하지만 교사나 공무원이 되겠다는 목표를 버린 건 아니기에 교직을 이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학을 전공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학과 학생들은 지방의 유적지나 박물관 같은 곳으로 답사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곳에 가면 음식을 단체로 해먹을 일이 많은데 항상 그 음식 담당을 제가 하게 되더군요. 복학 후 첫 답사에서 제가 해준 돼지고기 김치찜을 먹어본 우리과 학생들이 대박을 외쳤고 그게 소문이 나서 지방 답사를 가게 되면 저는 답사 보고서 작성의 열애인 대신에 음식을 만들어주고는 했죠. 그때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술안주 삼아 먹던 친구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야, 아유 넌 선생 말고 요리해라. 친구들 응원 덕에 결심하게 됐죠. 음식 만드는 것에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전 그 후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딴 후 한 호텔 양식 조리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죠. 바닥 청소부터 시작해 보조 셰프가 되기까지. 하지만 전 계속 남의 밑에서 일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저만의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똑같은 요리가 아닌 그때그때 셰프 마음대로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는 심야 식당 같은 컨셉으로 저 혼자 운영하는 작은 주점을 만들었어요. 날마다 주인 마음대로 요리를 만들어주는 한식 주점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매일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가게로 키웠어요. 그 손님 중에 한 명이 제 첫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제 가게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직업은 부동산 컨설턴트였죠. 단순히 부동산을 소개해주는 부동산 중개사라기보다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나 건물에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동산 정보도 소개하고 투자도 유치하는 일종의 영업직이기도 하니 사람들과 술자리가 많은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가게 단골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만드는 요리를 좋아했죠. 가끔은 매운맛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화끈하게 불맛과 매운맛을 낸 요리들을 해주면서 친해졌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저희는 각자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부부 수입을 따지자면 아내의 수입이 저보다 월등히 컸죠. 제 작은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은 아무리 늘어도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달랐죠. 큰 부동산 계약을 하나 유치하면 수수료가 몇 천만 원은 쉽게 되고는 했어요. 아내가 저보다 돈 많이 버는데 자극을 받아 저도 더 큰 가게로 옮겨 수입을 늘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지만 음식 조리나 서비스를 남에게 맡기는 게 꺼림칙했어요. 종업원을 구하면 정말 저랑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들여 마음고생을 하느니 그냥 저 혼자 음식을 하는 게 속 편하다는 생각이었죠. 아내 역시 저에게 돈을 더 벌어오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충분히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는 손이 컸어요. 언젠가는 강남에 자기 이름의 빌딩을 갖고 싶어 했죠. 그러기 위해 부동산 컨설턴트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기도 많이 했죠. 그때는 한참 부동산 침체기여서 집을 사는 걸 장려하던 때였고 은행 대출을 끼면 큰 돈을 안 들이고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부동산 규제가 심해졌어요. 당장 소유한 집을 팔아야 하는데 시기를 놓쳐 양도소득세만 6억 이상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아내가 취한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위장 이혼이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집 한 채를 나한테 증여하면 양도소득세 대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거였죠. 당연히 저는 펄쩍 뛰었어요. 당신 미쳤어?
세금 탈세하려고 이혼을 하자니. 안 그러면 세금만 6억이 더 나와. 나라에서 내라면 내야지. 벌어서 내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너무 크니까 그렇지. 6억이면 그동안 번 거 반도 넘어. 난 억울해서 그거 못 내. 아이, 그렇다고 이혼을 해? 그냥 세금 내. 누가 진짜로 이혼하지?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야. 서류상이건 뭐건 난 그딴 거 싫다고. 진짜 너무하네. 누구는 잘 살아보겠다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6억을 세금으로 내라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돈 번 게 뭐 있어. 꼴랑 그 식당 하는 거 월 300도 안 되잖아. 그걸로 6억 모으려면 몇 년 걸리는 줄 알아? 6억이 그렇게 큰 돈이라고. 아내는 완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존심까지 걸고 넘어지더군요. 솔직히 아내 덕에 제가 버는 돈보다 풍족하게 살아온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 다 아내 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내가 여유가 있으니 저도 아둥바둥 거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하며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한 달간 서로 아웅다웅 되다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그냥 서류상의 요식 행위일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죠. 법원에 합의 이혼을 신청했고 조정기간을 걸쳐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집 중 한 채는 제 명의로 한 후 처분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니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았고요. 그렇게 아내는 원하는 결과를 얻었죠. 이혼을 했지만 저희는 계속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위장 이혼이니 뭐 당연한 거였죠. 집을 팔고 돈을 챙긴 아내는 기분이 좋아서인지 한동안 저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저도 아내가 행복해하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살았죠. 다음 달쯤에는 해외로 여행 갈 계획도 세워 놓았을 때쯤에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무서 쪽에서 저희의 위장 이혼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벌써 우리가 한 집에 살고 있는 걸 다 확인해 뒀더군요. 이혼 후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워 임시로 그렇게 한 거라고 나름 소명을 해봤지만 그게 어디 쉽게 먹히겠어요. 곧 탈세에 따른 8억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이제 방법이 없잖아. 그냥 내고 말자. 앞으로 나도 어떻게든 돈 더 벌어볼 테니까 그만 여기서 잊어. 하지만 아내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 아니었어요.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 상의를 하더니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며 절 부르더군요. 당신이 결혼을 해. 뭐? 이혼도 모자라서 이제 나더러 결혼을 하라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라는 거야. 위장으로. 누구랑? 한국 국적 취득하고 싶어하는 조선족이나 동남아시아인 브로커가 알아서 연결시켜준대. 뭐? 나보고 또 불법을 저지르라는 거야? 아니면 이제 8억을 내야 해. 집 사며 대출 받은 거 빼면 그럼 우리 마이너스 되는 거야. 안 돼, 무조건. 다시는 그딴 말 나한테 꺼내지 마. 좋아. 영 당신이 그렇게 나가면 내가 결혼할게. 뭐? 당신이 하기 싫다면 내가 위장 결혼한다고. 어차피 결과는 똑같으니까. 제 말이 도저히 먹히지 않더군요. 돈에만 집착하는 아내에게 만정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결혼하기 놔둘 수는 없었어요. 아내는 정말 자기가 결혼이라도 할 생각이더군요. 아내를 생판 모르는 조선족과 결혼시키느니 차라리 제가 결혼하는 게 그나마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전 또 다시 아내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제가 대답을 하자 아내는 빠르게 일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아내는 위장 결혼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를 만났고 한 조선족의 인적사항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김위화, 나이 28세. 그녀는 연변에서 와 3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영길에서 온 조선족이었습니다. 증명사진도 있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인지 촌스러운 헤어스타일과 화장으로 도저히 28살의 젊은 나이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야.
당신이랑 결혼할 여자. 모든 건 브로커에 의해 서류로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사진마저도 합성으로 제작했기에 저는 위장 아내 김이화를 만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만나라고 해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요. 스스로에게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 아내가 준 여자의 인적 사항만은 완벽하게 외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고향 주소나 신상 정보, 가족 사항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취미,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영화 같은 사소한 정보들도 외워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단속에 걸렸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였죠. 영길에서 태어난 그녀의 취미는 그림 그리기였고 성시경의 노래를 좋아하고 중국에서도 히트친 로맨틱 코미디 시크릿 가든에 나온 현빈의 팬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영길에 있는 한식당 조리장을 지내다 한국에 와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여자로 한 거야. 당신도 셰프잖아. 아무래도 이쪽이 덜 의심받을 것 같아서. 서로 만나지도 않을 위장 결혼인데 별걸 다 신경 썼더라고요. 아무튼 결혼 서류는 제출됐고 제가 사는 집의 거실에는 조선족 김위하라는 여자와 합성한 새 결혼 사진이 걸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토록 원하던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게 되었고요. 하지만 아내와 전 제대로 얼굴을 보며 살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세무서 직원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며 아내는 철저히 저를 피했습니다. 호적상으로만 이혼한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혼한 것과 다름없이 지낸 겁니다. 가끔 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문자를 주고받기는 했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까지 멀어진다고 서로의 관계가 식어가는 게 느껴져 불안했습니다. 우리 부부 맞냐? 같이 살도 못되고 사는 우리가 부부 맞냐고. 술에 취해 아내에게 원망 섞인 전화를 해봐도 돌아오는 그녀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조금 참어.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걸 못 참니? 그녀에게 나는 철부지였습니다. 수억의 돈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 때문에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가치가 사랑이라는 가치를 그녀가 아끼려는 수억의 돈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제가 진짜 철부지일까요? 오로지 돈만 생각하는 그녀가 진짜 철부지일까요? 점점 그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약해져 갔습니다. 그때였어요.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신고되어 한 여자가 잡혀 있는데 제 아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머리털이 쭈뼛 솟는 느낌이더군요. 그 조선족 여자가 걸린 겁니다. 잘못하다간 위장 결혼한 게 들통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름이 김위하라고요? 아이 네, 28살 김위하 씨요. 아 네, 제 아내 맞습니다. 그분 풀어주시죠. 아이 그러세요. 그런데 그냥은 못 보내드리고요. 남편분이 오셔서 확인서에 사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전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관에게 안내되었는데 거기 김위하라는 여자가 없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어디 있지?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경찰과 함께 있던 한 20대 처녀가 절 보고 손을 흔들더군요. 서방님, 여기입니다. 절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연변족 여성이라면 이 여자가 김위하가 분명한데 증명사진 속 그녀와는 너무나 다르게 세련되게 변해 있더군요. 한국에 들어와 산 지가 꽤 되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그거보다 이 여자를 경찰서에서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전 그녀를 향해 남편인 듯 연기를 해야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나름 한다고 연기를 했지만 얼마나 뻣뻣하던지 이건 뭐 로봇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나와 달리 그녀는 천연덕스럽게 제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전에 일하던 사장이 월급을 제대로 안 줘서 따졌더니 오히려 절 경찰에 고발한 거야요. 내래 진짜 억울합니다. 아이 알았어. 내가 그 자식 꼭 혼내줄게. 그녀 덕에 저도 조금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말하게 되더군요.
그 덕분인지 그녀를 빼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서류에 사인을 하니 경찰은 그녀를 바로 풀어줘두군요. 아이, 자, 그럼 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넉살 좋게 경찰에게 꾸벅 인사를 한 연변녀는 곧 제 팔짱을 끼더군요. 나가요, 여보. 전 얼떨결에 처음 본 연변 처녀와 팔짱을 낀 채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그녀는 팔짱을 풀더니 저에게 고개를 연신 숙이며 미안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례하게 팔짱을 껴서 경찰이 의심을 할까봐. 알았어요. 괜찮아요. 일단 차에 타요. 예? 일 없습니다. 저 알아서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따로 가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염치불구하고 타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제 차에 탔습니다. 일단 그냥 보내기는 뭐하더군요. 그래서 차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주차가 가능한 한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경찰에 붙잡힌 자초지정을 물었죠. 그녀의 전 고용주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한밥집에서 일을 했었다고 하더군요. 한밥집이라는 건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식사를 해결해주는 식당입니다. 거기 식당이 보조조리사로 일하던 그녀의 임금을 체불했던 거죠. 당연히 그녀는 일을 항의했지만 업주는 계속 미루기만 했답니다. 결국 그녀가 노동청에 전화를 걸자 그녀에게 보복을 하려고 불법 체류자로 신고를 했던 거죠. 들어보니 악덕 업체가 확실했습니다. 거기 어디예요? 제가 받아줄게요. 네? 그러실 필요까지는 그냥 제가 알아서. 그렇게 해서 될 사람 아니에요. 불법 체류 신고까지 했잖아요. 계속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이 위장 결혼했다고. 이럴 때 남편인 내가 나서는 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나서면 밀린 임금 금방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다음 날 즉시 한바 업체 사장님을 만나 항의를 했습니다. 난 위장 결혼한 줄 알았죠. 남편 얘기를 안 해서. 남편 얘기를 꼭 해야 합니까? 그야 그렇지만 집에 안 가고 식당에서 자고 먹으니까 그렇죠. 전 당연히 영주권 얻으려고 위장 결혼했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녀가 월세 돈을 아끼기 위해 식당에 딸린 쪽방에서 산 모양입니다. 그게 빌미가 된 거죠. 제가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왜 월급 안 줘요? 글쎄 요새 영 경기가 안 좋아서. 그건 핑계죠. 알아보니 다른 한국인 직원들은 월급 밀린 적 없다더구만. 노동청에서 정식으로 나오면 일 더 복잡해지는 거 아시죠? 그냥 당장 밀린 임금 지급하세요. 결국 그 악덕 업체 사장은 그녀에게 밀린 임금 470만 원을 바로 지급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그 일을 고마워하며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의 마음을 거절하기 어려워 그러자고 했습니다. 마침 한참 더울 때라 냉면집에 갔죠. 나름 꽤 유명한 평양 냉면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냉면 맛을 본 그녀가 혀를 끌끌 차더군요. 이걸 평양냉면이라고 파는 겁니까? 장난도 아니고. 왜요? 맛이 별로예요? 별로 정도가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내래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낫겠는데. 냉면 잘해요? 냉면뿐이겠습니까? 북한 음식, 중국 음식 다 잘합니다. 갑자기 그녀가 만든 냉면은 어떤 맛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제 가게에 사둔 제면기가 생각이 났죠. 냉면 한번 만들어줄래요? 그리고는 전 그녀를 제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을 보자마자 신나서 여기저기 살펴봤어요. 우리 가게에는 자기가 일하던 한밭집보다 훨씬 다양한 음식 도구와 재료들이 있으니까요. 우와, 여기서는 못 만드는 요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게는 작은데 신기합니다. 제가 좀 요리 도구나 향신료 같은 거에 욕심 많아요. 알고 있습니다. 요리에 열정 많은 거
직업돈 요리, 취미돈 요리. 제가 외운 선생님 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처럼 그녀 역시 위장 결혼 상대의 정보를 외워야 했던 거죠. 그녀는 제 조리 도구와 한우 양지, 닭고기를 이용해 냉면을, 그리고 삼겹살과 청경채로는 동파육을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만으로도 그녀의 내공이 보통이 아닌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정확히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고 소고기와 돼지고기에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부위와 핏물을 완벽히 제거하는 걸 시작으로 미친 듯 요리에 몰입하더군요. 그리고 불과 2시간 만에 냉면과 동파육을 내놓는 겁니다. 육수 내려면 더 시간 필요하지 않아요? 압력솥이 있어서 시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더 길면야 깊은 맛이 살아나겠지만 계속 선생님을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해서리. 저는 그녀가 내준 냉면을 천천히 맛봤습니다. 정말 제가 먹어본 냉면 중 최고였어요. 그 맛이 너무 오묘하고 감격스러워 감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자 그녀가 실망스러운 듯 묻더군요. 냉면 맛이 부족한가 봅니다. 이 꿩고기를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요, 하나도 안 부족해요. 이런 냉면 저 처음 먹어봐요. 여태껏 먹은 냉면 중 최고라고요. 그 말에 그녀가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짓더군요. 셰프인 나에게 맛을 인정받는다는 게 기쁜 거겠죠. 이어서 전 동파육도 먹어봤습니다. 역시 어느 중국집 동파육에도 뒤지지 않을 맛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녀의 요리 실력은 제가 평가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그녀에게 제가 무릎 꿇고 요리를 배워야 할 상황인 거죠. 한바식당에서도 사람들이 음식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다고 해드렸죠. 그거의 문제였습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이 재료비가 많이 든다고 사장이 절 혼냈습니다. 음식 맛있게 만들지 말라고.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요리사가 음식을 맛없게 만드는 거. 이런 훌륭한 요리사가 한박식당에서 썩고 있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네요. 갑자기 전 이 여자를 우리 주점에서 일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했듯 제가 하는 요리 주점은 저 혼자 운영 중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아 사실 일손이 더 필요했지만 뜻에 맞는 좋은 셰프를 만나지 못해 지금껏 저 혼자 해온 거죠. 하지만 그녀라면 제 파트너가 될 자격이 되고도 남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전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새로 일할 때는 정해졌어요? 아니요, 아직. 그럼 우리 가게에서 일해볼래요? 네? 저야 너무 감사하죠. 일단 설거지 재료, 손질 같은 것도 제가 잘합니다. 아니요, 그런 허드렛 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긴요. 저랑 똑같이 일하는 거죠. 셰프로. 그 말에 그녀가 감격해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너무 고맙다고. 그 바람에 한참을 달래줘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겪었을 고생들이 느껴져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제 가게로 출근했어요. 오자마자 바로 온 가게를 뒤집어 놓고 청소를 했더군요. 저도 나름 깔끔하게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그녀 눈에는 부족했던가 봅니다. 하여튼 제가 도착했을 때 가게는 이미 방금 인테리어가 끝난 새 가게 때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음식 솜씨야 이미 제가 확인했으니 말할 것도 없었죠. 그녀가 내놓는 음식마다 고객들의 호평이 이어졌어요. 맛뿐이 아니라 플레이팅과 데코레이션도 너무 훌륭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쪽으로는 좀 부족했었거든요. 맛이 중요하지 예쁘면 뭐해 라고 생각하는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음식은 예뻤고 저의 음식은 자신의 SNS에 올리는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예쁜 음식을 올리는 걸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방문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들에 따라 성지순례하듯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들로 인해 저희 가게는 일주일치 예약이 꽉 차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장 결혼을 한 그녀가 이렇게 복덩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가게가 이렇게 잘 된다는데도 아내는 그저 시큰둥하더군요.
한 번쯤 와서 음식을 먹어봐 줬으면 싶었지만 그녀는 아직도 세무서 타령만 하며 저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정말 저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모르겠더군요. 그걸 확인하려고 새로 들어온 셰프가 젊은 여자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도 아내는 별다른 반응이 없더군요. 저도 다 솔직히 말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 위장 결혼 파트너라는 이야기요. 그것까지 말을 하면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내의 태도로 보면 그냥 다 말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 위장 이혼 생활은 2년째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날도 저희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그중 한 단골이 묻더군요. 두 분 사귀시죠? 네? 당황한 제가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녀 역시 벌써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있더군요. 당황하시는 거 보니까 맞네. 아이, 둘이 사귀시는 거네. 에이, 아니에요. 괜히 그러다 저 처녀분 시집 못 가면 손님이 책임지시게요? 아이, 책임지죠. 우리 김유아 씨 같은 미인이라면 제가 100번이라도 책임지죠. 요새 와서 부쩍 손님들이 저희 두 사람을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요. 법적으로야 제 아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처녀인 그녀가 오해를 받을까 걱정을 해서이죠. 영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조용히 그녀가 묻더군요. 제가 사장님 여자친구로 보이는 게 창피하십니까? 그게 무슨... 제가 조선족이라서 선생님 여자친구로 부족하다는 뜻인 것 같아 소리. 아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절 멀리 하십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기에 일에 관련된 거 말고는 그녀와 최대한 말도 섞지 않으려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진심을 그녀에게 들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전 선생님과 법적으로만 아내입니다. 근데 요새 자꾸 진짜 선생님 아내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녀처럼 상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진짜 내 아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꾸 그녀에게 마음이 쏠리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내가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남남이고 갈수록 저를 소원하게 대하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죄송해요. 전 진짜 아내가 있어요. 그녀도 대충 내가 아내와 어떤 관계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조용히 알았다며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돌아가는 그녀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을 힘겹게 참아냈습니다. 그날 밤 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아내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아내를 못 보다가는 제 스스로 무너져 내릴까 봐서요. 그런데 아내의 집으로 남자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아내의 집에 들어가는 남자를 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전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며 아내에게 전화를 했죠.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모임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아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폭발한 저는 아내 집 번호키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상대로 아내는 그 남자와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더군요. 그것도 속이 다 비치는 가운만 입은 채로요. 여보! 전 아내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런 변명도 못하더군요. 아니, 이 상황에 변명을 하는 게 더 말이 안 되겠죠. 오늘로 우리 이혼은 진짜가 된 거야. 알아? 그 말만 하고서 저는 그 지옥 같은 곳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내가 전화를 걸어와 뭔가 변명을 해댔지만 이치에 맞는 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헛소리 말고 어제 본 그 남자랑 잘해보라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이미 아내와 전 남아있는 정이랄 건덕지도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저 서로 먼저 말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관계가 끝난 건 둘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아내가 먼저 남자를 사귀었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 딴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다르지 않으니까요. 이제 저도 홀가분하게 내 법적인 아내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월요일 일을 쉬는 날 그녀에게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놀라더군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고. 아내잖아요, 법적으로. 부부면 서로 영화도 보고 그래야 출입국 관리소에서 의심을 안 하죠. 오늘 사진도 많이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해놔요. 부부면 사진도 좀 찍어야지. 그날 저희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핸드폰에 따로 폴더를 만들 만큼 많은 커플 사진도 찍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법적인 부부이지만 실제로는 처음인 오늘부터 1일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1일부터 벌써 1000일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녀는 진짜 제 아내가 되었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 두 사람을 꼭 닮은 내 딸의 엄마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장 결혼이 진짜 결혼이 된 제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옌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